북한 남매 196억 상속의 기적 철통감시를 뚫고 자유를 향한 목숨건 탈출.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영화보다 더 극적인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196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유산을 둘러싼 목숨을 건 탈북 드라마,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2015년 가을 북한 평양의 한 아파트 50대 중반의 안현수는 그날따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동생 아는애와 함께 살아온 지 수십 년 그들은 아버지 없이 자랐지만 어머니가 들려주신 아버지 이야기만은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저 사람이 또 왔어요. 은혜에 떨리는 목소리에 현수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낯선 중국인으로 보이는 남자, 그는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그들의 집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 남자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안현수, 아는애 동무 남조선에 계셨던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엄청난 재산을 남기셨습니다. 당신들이 상속인입니다. 현수와 은혜는 멍하니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하지만 항상 그리워했던 그분이 남긴 유산이라니 얼마나 됩니까? 브로커는 조심스럽게 숫자를 적어 보였습니다. 196억 원. 두 남매는 그 순간 자신들의 운명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때는 195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안정호 씨는 북한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명망 높은 의사였던 그는 아내와 어린 두 자녀, 현수와 은혜를 두고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 사회는 점점 더 경직되어 갔습니다. 숙청과 감시, 배급의 부족. 안정호는 날이 갈수록 불안해졌습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 1959년 어느 겨울밤, 안정호는 인생의 가장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월남하지만 어린 자녀들과 몸이 약한 아내를 데리고 가기엔 너무나 위험했습니다. 여보, 내가 먼저 가서 자리를 잡겠소. 그리고 꼭 당신들을 데려오겠소. 그것이 그가 가족에게 한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안정호는 맨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위술이 있었고 마음속에는 북에 둔 가족을 향한 죄책감과 그리움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그때를 위해 나는 준비해야 해. 초기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피난민 수용소에서 시작해 작은 판잣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낮에는 시립병원에서 일하고 밤에는 응급실 당직을 섰습니다. 주말에는 시골 마을을 돌며 왕진을 다녔습니다. 그는 1960년대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다른 의사들이 양복을 맞춰 입고 승용차를 살 때 그는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버스를 탔습니다. 안 선생, 좀 사시지. 돈을 그렇게 모아서 뭐 하려고 그래? 가족이 있습니다. 북에. 동료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매달리다니. 1968년 드디어 안정호는 서울 중구에 작은 위원을 열었습니다. 안정호 내과위원. 간판은 초라했지만 그의 마음은 설렜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실력으로 환자들은 그를 신뢰했고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1970년대 초 그는 위원을 확장하고 의사 2명을 더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서울 외곽이었던 남양주와 구리의 땅을 조금씩 매입했습니다. 안 선생, 그 땅이 뭐가 좋다고 그래요? 거긴 산골이잖아요. 언젠가 개발될 겁니다. 그리고 이 땅들은 제 아이들 거예요. 북에 있는 1970년대 들어 안정호는 부동산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중구의 허름한 건물을 사들였고 남양주와 구리의 땅을 조금씩 매입했습니다. 이 땅들이 언젠가 아이들에게 갈 거야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1980년대 안정호의 병원은 서울에서 손꼽히는 규모가 되었습니다. 의사 20명, 간호사 50명이 일하는 중형 병원이었습니다. 그가 산 땅들은 개발 바람을 타고 가치가 수십 배로 뛰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 한 부동산 업자가 찾아왔습니다. 안 원장님, 남양주 그 땅 저한테 파시죠. 시세의 2배 드리겠습니다. 안 팝니다. 3배 드리겠습니다.
안 팔아요. 그건 제 자식들 땅입니다. 부동산 업자는 고개를 저으며 나갔습니다. 이상한 사람이군. 3배를 준다는데 1990년대 들어. 냉전이 무너지고 동서독이 통일되었습니다. 안정호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통일이 되면 그는 더욱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병원 수익금의 대부분을 저축했고 부동산 투자를 계속했습니다. 현수야, 은혜야, 아빠가 준비하고 있단다. 하지만 북한은 점점 더 빗장을 걸어 잠갔고 만남의 가능성은 희박해져만 갔습니다. 안정호는 남한에서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아내가 북에 있었고 그는 그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들어 70대가 되자 병원 운영을 후배 의사에게 맡기고 은퇴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재산 관리는 철저히 했습니다. 안 원장님, 유 원장이라도 쓰시는 게 어떨까요? 유 원장. 그래야겠지. 하지만 내 재산은 모두 북한에 있는 내 아이들 거야. 현수와 은혜, 변호사는 난감한 얼굴을 했습니다. 하지만 원장님, 북한 주민에게 재산을 물려줄 방법은 있을 거야. 언젠가는 2012년 3월 85세의 나이로 안정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북을 바라봤습니다. 현수야, 은혜야,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아빠가 모은 거 다 너희들 거야. 꼭꼭 찾아가거라. 그가 남긴 유산은 놀라웠습니다. 서울 중구의 빌딩, 남양주와 구리의 광활한 토지, 그리고 은행 예금 모두 합쳐 무려 수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상속인이 없었습니다. 남한에는 재혼하지 않아 자녀가 없었고 북한에 있는 자녀들은 접촉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안정호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재산은 법원의 관리하에 들어갔습니다. 상속인이 불분명한 거액의 재산이. 소식은 법조계에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2013년 한 법무법인이 이 사건에 주목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젊고 야심찬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안정호 사건의 서류를 검토하다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한애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고? 하지만 병원 동료들 진술을 보면 북에 가족이 있다고 계속 말했다고 하는데 그는 철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안정호가 남긴 일기장, 병원 기록, 부동산 거래 내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안정호의 오래된 수첩에 적힌 메모, 현수 1962년생, 은혜 1965년생, 평양 모란봉구역 있어. 자녀가 있어. 김 변호사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시행된 법을 발견했습니다. 남북가족특례법. 이거 대박이네요. 북한 주민도 상속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 이 사건은 전례가 없는 사건입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우리 법인의 이름을 역사에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북한에 있는 사람들과 연락하죠? 브로커를 찾아야 합니다. 중국 쪽에 인맥이 있는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을 오가며 밀무역을 하는 조선족 브로커들 거액의 수수료를 약속하자 한 브로커가 나섰습니다. 196억 원이라 성공하면 제 몫은 얼마죠? 5%를 드리겠습니다. 약 10억 원입니다. 장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평양이라면 제 인맥이 있습니다. 2015년 여름 브로커는 수소문한 끝에 드디어 안현수와 아는 애를 찾아냈습니다. 현수는 경계했습니다. 저 사람 중국 사람 같은데 왜 자꾸 우리 집 앞을 지나가지? 은혜도 불안해했습니다. 오빠, 보위부 사람 아닐까요? 우리 감시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장 씨는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먼저 시장에서 은혜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실례지만 혹시 아는 애 동무 아니십니까? 은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중국에서 온 장이라고 합니다. 아는 애 동무 아버님. 안정호 선생님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에 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를 어떻게 아세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합시다. 현수는 그때 53세, 평양의 한 공장에서 기술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은혜는 50세, 초등학교 교원으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남조선에서 돌아가셨다고요? 현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유산이 196억 원이라고요? 은혜는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노동자의 월급이 몇천 원 수준인데 196억이라니 196억 그게 우리 돈으로 얼마죠? 북한 돈으로는 수천억 원이 넘습니다. 아니, 계산이 안 됩니다. 그냥 평생 써도 다 못 쓸 돈입니다. 두 남매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 돈을 받으려면 남조선 법원에서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친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친자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머리카락이나 손톱 같은 걸 주시면 됩니다. 제가 남조선으로 가져가서 유전자 검사를 하겠습니다. 현수와 은혜는 망설였습니다. 이게 사기가 아닐까? 하지만 아버지 사진을 보자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해봅시다. 오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남겨주신 거잖아요. 하지만 은혜야, 이게 알려지면 보위부가 그래도 해야죠. 이게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잖아요. 두 남매는 머리카락과 손톱을 잘라 브로커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법적 소송을 위한 위임장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가 이걸 안전하게 남조선으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2016년 봄 서울법원에 전례 없는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북한 주민인 원고 안현수. 아는애는 피상속인 안정호의 친생자임을 확인한다. 는 친자 확인 소송이었습니다. 법원은 난감했습니다. 원고가 북한에 있어 출석할 수 없고 피고의 남한 먼 친척들은 이를 부정했습니다. 변호인, 원고가 출석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본인 확인을 하죠? 김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재판장님, 남북가족특례법 제8조에 따르면 북한 주민은 위임장만으로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이 어떻게 상속을 받느냐며 반발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북한은 적대국입니다. 그런 곳의 주민에게 어떻게 대한민국의 재산을 넘긴단 말입니까? 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안정호가 생전에 남긴 머리카락과 북한 남매의 샘플을 비교한 결과 99.99%의 확률로 친자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2018년 7월 법원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친생자임을 확인한다. 법정에는 기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소송은 더욱 치열했습니다. 남한의 친척들은 북한 주민에게 재산을 넘길 수 없다. 몇 끝까지 항변했습니다. 재판장님, 북한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입니다. 그런 곳의 주민에게 재산을 넘기는 것은 이적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안정호 씨가 북한을 떠난 것은 월남입니다. 북한 당국은 그를 배신자로 규정했을 것입니다. 그런 배신자의 재산을 북한 주민이 상속받는다? 이건 북한 정권을 돕는 꼴입니다. 하지만 법은 명확했습니다. 남북가족특례법은 북한 주민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남북가족특례법은 바로 이런 경우를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분단의 비극으로 헤어진 가족 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현수, 안은혜 씨는 아버지의 의지와 무관하게 북한에 남겨졌고 이제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입니다. 2019년 4월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원고 안현수, 안은혜에게 피상속인 안정호의 재산 중 196억 2,400만 원을 상속한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다음 날 모든 신문에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북한 남매, 남한 재산 196억 상속받아 분단 70년 만에 기적 법원, 북한 주민 상속권 인정. 서울 중구의 8억 원대 건물, 남양주의 93억 원대 토지, 그리고 85억 원대의 예금 모두 합쳐 196억이 두 남매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돈은 북한으로 반출할 수 없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보관한다는 것, 그리고 두 남매가 이
돈을 직접 쓰려면 반드시 대한민국 땅을 밟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양의 현수와 은혜에게. 이 소식은 브로커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동무들 성공했습니다. 196억 원. 이제 동무들 거해요. 현수와 은혜는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평생 보지 못한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선물하지만 기쁨도 잠시. 브로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 돈을 받으려면 동무들이 남조선으로 가야 합니다. 탈북을 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은 조용할 수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중국과 북한을 오가고 서류들이 교환되는 과정에서 북한 당국은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9년 가을 평양 보위부의 한 사무실 동무. 이게 사실이요. 평양 주민 안현수, 아는애가 남조선에서 196억 원을 상속받았다고? 보위부 요원이 남한 신문 기사 복사본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남조선 법원의 판결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요원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안현수, 아는애에 대한 신원 조사 결과입니다. 두 사람 모두 성분이 깨끗하고 당에 충성스러운 인민들입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브로커와 접촉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부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196억이면 우리 돈으로 수천억 원. 아니요. 북한 입장에서 196억 원은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무기를 사들이고 핵 개발에 쓰고 권력층의 배를 불릴 수 있었습니다. 부장은 책상을 쳤습니다. 이런 반역자들, 조국을 배신하고 월남한 놈의 재산을 받으려 한다고? 동무부장,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돈은 남조선 법에 따라 북으로 보낼 수 없다고 합니다. 안현수, 아는애가 직접 남조선으로 가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 그럼 저 놈들이 탈북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요? 그렇습니다. 동무부장, 당장 그 남매를 감시하시오. 혹시라도 탈북을 시도하면 즉각 저지해야 하오. 아니, 저지만 하지 말고 본보기로 삼아야 하오. 이런 배신 행위를 방치하면 다른 인민들도 따라할 게 아니오. 알겠습니다. 동무부장. 그날 밤부터 안현수와 아는애의 집 앞에는 보위부 요원들이 배치되었습니다. 한 달 후 보위부는 두 남매를 불러들였습니다. 평양 시내의 한 건물 외관은 평범해 보였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신문실과 구금시설이 있는 악명 높은 보위부 건물이었습니다. 동무들, 남조선에서 재산을 상속받았다며? 신문관은 차가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보고하지 않았소? 이런 중대한 사안을 당에 보고하지 않다니.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 돈, 조국을 위해 기부하는 게 어떻겠소? 동무들은 조국의 품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 아니요? 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 아버지? 조국을 배신하고 월남한 반역자 말이요. 그자가 모은 돈은 원래 인민의 것이요. 북조선 인민의 피땀으로 의사가 된 놈이 배신하고 도망가서 모은 돈이란 말이요. 동무들, 지금 상황을 이해하시오. 남조선 법원이 뭐라고 했소? 그 돈을 받으려면 남조선으로 오라고 했지? 탈북하라는 소리 아니요? 현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동무들이 만약 그 돈을 받으려고 탈북을 시도한다면 신문관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조국에 대한 배신이요. 그 대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겠지? 은혜는 몸을 떨었습니다. 북한에서 조국 배신 위 대가는 정치범 수용소 혹은 공개처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무들, 혹시라도 이상한 생각을 하지 마시오. 우리는 24시간 동무들을 보호하고 있어. 보호하고 있다고. 보호라는 말의 뜻은 명확했습니다. 감시였습니다. 오빠, 우리 어떡해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해요? 모르겠어. 은혜야, 아버지의 유산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렸어. 그날 이후 두 남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집은 감옥이나 다름없었고 매일매일이 공포였습니다. 196억 원이라는 유산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렸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북한은 국경을 완전히 봉쇄했고 중국과의 왕래도 끊겼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혼란 속에서
감시가 조금 느슨해지는 틈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밤 현수의 집 창문에 작은 돌멩이가 날아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자 브로커 장 씨였습니다. 동무, 제가 왔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장 동무 어떻게 여기까지 지금 국경이 봉쇄됐는데 방법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국경 수비대도 혼란스러워요. 기회입니다. 남조선 법무법인이 동무들을 탈북시키기 위해 큰돈을 걸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24시간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보위부가 동무들을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장 씨는 작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이 번호로 연락하십시오. 안전한 공중전화를 찾아서. 그리고 이 암호를 말하십시오. 봄바람이 분다 그러면 제가 연락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며칠 후 현수는 평양역 근처의 공중전화에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물론 뒤에서 보위부 요원이 따라오고 있었지만 전화 내용까지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봄바람이 분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모란봉 공원 동쪽 입구 오후 3시 혼자 오십시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현수는 보위부 요원의 미행을 따돌리기 위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척하고 건물 뒤편으로 나가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모란봉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에 장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이쪽으로 한적한 곳으로 이동해 장 씨는 상세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현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보위부의 감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중국 국경 쪽에 연줄이 있습니다. 시기만 잘 맞추면 브로커는 상세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평양에서 함경북도 무산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중국 국경까지는 불과 몇 킬로미터 두만강을 건너면 중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평양을 떠나는 것입니다. 통행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위조 서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경 수비 때에도 돈을 쥐어줄 겁니다. 얼마나 필요합니까? 많이 필요합니다. 중국 돈으로 2만 위안 정도, 북한 돈으로는 계산이 안 됩니다. 어디서 그런 돈을 동무 196억을 받으러 가는 길입니다. 이 정도 투자는 해야죠. 제가 먼저 대신 내겠습니다. 나중에 남조선에서 정산하면 됩니다. 현수와 은혜는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성공하면 인생 역전, 실패하면 죽음. 하지만 현재 상태로 평생 감시당하며 사는 것도 죽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은밀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수와 은혜는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면서 밤마다 탈북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먼저 필요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북한 돈으로는 소용없었고 중국 돈이 필요했습니다. 현수는 오래전부터 몰래 모아둔 금반지와 시계를 암시장에 팔아 중국 위안화로 바꿨습니다. 탈북 과정은 극도로 힘들 것이 분명했습니다. 두 남매는 새벽마다 집안에서 조용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 스쿼트, 팔굽혀펴기 55세, 50세의 나이에 이런 운동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필요했습니다. 브로커 장 씨는 국경 수비대를 매수했습니다. 동무 상사, 이거 받으시고 3월 셋째 주 토요일 밤 9시부터 10시까지 7번 초소를 비워주시오. 이게 얼만데? 중국 돈 5천 위안이요. 좋소. 하지만 더 달라고. 뭐가 더 필요하오? 담배 10보루, 술 10병, 그리고 중국산 라면 100개. 알겠소. 이것이 북한의 현실이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국경도 뚫을 수 있었습니다. 2021년 3월 드디어 브로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준비하십시오. 현수와 은혜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빠, 어머니 사진은 꼭 가져가야 해요. 그래, 아버지 사진도 있으면 좋을 텐데. 남조선에 가면 아버지 무덤을 찾아뵐 거야. 토요일 새벽 5시. 두 사람은 가방을 꾸렸습니다. 6시. 브로커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위조된 통행증과 출장 명령서, 서류상으로는 함경북도 청진의 한 공장으로 기술 지원을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동무들, 절대 긴장한 티를 내면 안 됩니다. 평소처럼 행동하십시오. 첫 번째 검문소, 어디 가시오? 청진 공장으로 기술
지원 갑니다. 서류 여기 있습니다. 요원은 서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현수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안현수 아는 애 잠깐. 이 이름들. 남조선에서 돈 물려받은 그 사람들 아니요? 브로커가 재빨리 개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무하지만 조국을 위해 성실히 일하는 인민들입니다. 이번에 청진 공장 기술 지원이 급해서요. 요원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공장 직인도 찍혀 있고 출장 명령서도 있었습니다. 조소 가시오. 첫 관문 통과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청진까지는 약 500km 비포장도로가 대부분인 북한에서 이 거리는 하루가 꼬박 걸렸습니다. 오후 3시 한 관문소에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잠깐 동무 이출장. 명령서 날짜가 이상한데 위조 서류에 실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날짜가 하루 차이가 났습니다. 이제 끝인가? 브로커는 재빨리 동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류 담당자가 실수를 했나 봅니다. 이거라도 받으시고 눈 감아주시죠. 요원은 주위를 둘러본 뒤 돈을 받았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하시오. 위기를 넘겼습니다. 북한에서는 돈이면 다 되는구나. 법도 원칙도 모든 게 돈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청진의 한 집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새벽에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 집은 탈북 브로커들의 안가였습니다. 동무들, 내일이 진짜 고비입니다. 청진에서 무산까지, 그리고 무산에서 국경까지 거기가 가장 위험합니다. 일요일 새벽 4시. 무산 근처의 한 농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이 탈북의 최종 거점이었습니다. 동무들, 여기서 해가 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밤에 움직여야 합니다. 낮 동안 두 남매는 농가 지하실에 숨어 있었습니다. 지하실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농가 주인이 지하실로 내려왔습니다. 동무들, 위험했습니다. 보위부가 탈북자를 찾고 있습니다. 아마 동무들을 찾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이미 알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오늘 밤 바로 출발하십시오. 보위부가 이미 그들의 도주 계획을 알아챘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저녁 8시. 브로커가 마지막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30분 후에 국경 수비대의 교대 시간입니다. 그 틈을 노려야 합니다. 강까지는 약 2km 뛰어야 합니다. 강은 얼마나 깊습니까? 이 계절이면 무릎 정도 차오를 겁니다. 건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이 차갑습니다. 그리고 물살이 셉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브로커는 두 사람에게 검은 옷을 건넸습니다. 이걸 입으십시오. 그리고 이건 비상식량입니다. 초콜릿과 물입니다. 만약 저와 떨어지면 이걸로 버티십시오.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입니다. 뛰십시오. 현수와 은혜는 마지막 힘을 다해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순간 차가운 물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으악! 은혜가 비명을 질렀지만 현수가 재빨리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뛰어. 3월에 두만강 물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발이 얼얼했고 몸이 떨렸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누구냐? 멈춰라. 수비대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탕. 총알이 물 위를 스쳤습니다. 현수는 은혜의 손을 꽉 잡고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은혜야, 절대 놓지 마. 탕탕탕. 총알이 계속 날아왔습니다. 한 발은 현수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으악, 오빠, 괜찮아. 계속 가. 20m, 10m.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드디어 강 반대편에 발이 닿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쪽입니다. 빨리. 브로커의 동료가 그들을 끌어올렸습니다. 북한 쪽에서는 계속 총성이 울렸지만 국경을 넘었으므로 수비대는 더 이상 쫓아올 수 없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동무들, 성공했습니다. 현수와 은혜는 강변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습니다. 온몸이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가슴속은 뜨거웠습니다. 축하합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 이릅니다. 여긴 중국입니다. 빨리 옷을 갈아입고 이동해야 합니다. 중국 땅에 도착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다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수 있었습니다. 동무들, 옷부터 갈아입으십시오. 그리고 바로 이동해야 합니다.
근처 차고로 이동해 급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현수의 어깨 상처에 소독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깊지 않습니다. 다행입니다. 하지만 감염될 수 있으니 항생제를 드시십시오. 지금부터 선양까지 가야 합니다. 약 600km 그곳에 우리 안가가 있습니다. 밤새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선양에 도착했습니다. 조선족이 운영하는 작은 음식점. 그곳 2층이 탈북자들의 임시 거처였습니다. 여기서 며칠 쉬십시오. 그동안 남한 대사관과 연락하겠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침대가 2개 있고 작은 욕실이 딸려 있었습니다. 현수와 은혜는 처음으로 안전한 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종소리, 강물, 보위부의 얼굴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서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법무법인에서 모든 것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후에 몽골로 이동하겠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가는 루트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안전한 것은 몽골을 경유하는 것이었습니다. 몽골은 탈북자를 북한으로 송환하지 않고 한국으로 보내주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몽골로 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야 했고 고비 사막을 걸어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두 남매는 선양의 작은 방에 갇혀 지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현수와 은혜는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중국에서 몽골로 향하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중국 북부의 풍경은 점점 더 황량해졌습니다. 고비 사막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몽골의 국경은 삼엄했습니다. 합법적으로 넘을 수는 없었고 밀입국을 해야 했습니다. 동무들, 이제부터가 진짜 힘듭니다. 국경지대는 사막입니다. 걸어서 넘어야 합니다. 밤 10시 국경 근처에서 차에서 내렸습니다. 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사막이 보였습니다. 고비 사막의 끝자락이었습니다. 20km 평소 같으면 어려운 거리가 아니었지만 사막을 밤에 걷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모래가 신발 속으로 들어왔고 발목이 계속 비틀렸습니다. 밤 사막은 극도로 추웠습니다. 낮에는 뜨겁다던 사막이 밤에는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3시간을 걸었을까 은혜가 주저앉았습니다. 오빠 더 이상 못 가겠어요. 다리가 안 움직여요. 현수도 지쳐 있었습니다. 55세의 나이. 그것도 총상을 입은 어깨로 3시간을 걷는다는 것 한계였습니다. 은혜야,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안 돼요. 오빠, 저 여기서. 현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은혜를 업었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발 모래 속에서 발을 떼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깨에 상처가 욱신거렸습니다. 온몸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196억.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은혜랑 살아서 나가기만 하자. 현수의 마음속에는 이제 돈이 아니라 오직 생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빠 내려줘요. 오빠가 쓰러지겠어요. 안 돼. 은혜야, 우리 함께 가야 해. 함께. 브로커도 함께 걸으며 격려했습니다. 조금만. 저 앞에 언덕이 보이죠? 저기만 넘으면 됩니다. 하지만 언덕은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막에서는 거리 감각이 왜곡되었습니다. 새벽 4시. 드디어 저 멀리 차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기다. 저기가 몽골이다.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현수는 은혜를 업은 채로 뛰었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몽골인 가이드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몽골입니다. 순간 두 남매는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현수는 은혜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어깨에서 피가 다시 스며 나왔습니다. 붕대가 땀과 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해냈다. 정말로 해냈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차로 이동에 도착한 이곳은 중국보다 훨씬 작고 조용한 도시였지만 현수와 은혜에게는 천국 같았습니다. 거리를 달리는 차들, 사람들의 웃음소리, 자유로운 분위기.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동무들, 이제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가십시오. 거기서 모든 게 해결될 겁니다. 드디어.
대한민국 대사관 앞에 섰습니다. 현수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습니다. 아버지의 나라에 은혜도 옆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대사관 직원은 놀란 얼굴로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전합니다. 대사관 문을 통과하는 순간 현수와 은혜는 알았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영토였습니다. 5일간의 탈북 과정, 목숨을 건 도주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직원이 따뜻한 차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이제 안전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대사관에서 신원 조회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현수 씨, 안은혜 씨 두 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연락이 와 있습니다. 법무법인과 재산관리인은 이미 그들의 탈북 소식을 알고 있었고 대사관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두 분이 한국에 도착하는 즉시 196억 원의 재산을 인수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빌딩, 토지, 예금 모두 합쳐 196억 2,400만 원. 현수와 은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 특별 항공편으로 서울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021년 5월 서울 김포공항.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현수와 은혜는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공항은 밝았고 깨끗했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공항 터미널을 걸으며 두 사람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면세점의 화려한 상품들, 카페의 향기로운 커피 냄새, 사람들의 밝은 얼굴, 어서 오십시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통일부 직원들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여기가 여러분의 집입니다. 하나원으로 이동해 3개월간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신기한 경험의 연속이었습니다. 먼저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두 사람은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다. 안현수 씨, 영양실조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분이 부족하네요. 약을 처방해드리겠습니다. 안은혜 씨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도 있으시군요.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 법무법인과 재산관리인이 찾아왔습니다. 안현수 씨, 안은혜 씨 축하드립니다. 아버님의 유산 196억 2,400만 원. 이제 두 분 명의로 정식 이전됩니다. 회의실에서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두 사람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은행 통장에 찍힌 숫자 196억 원. 이게 정말 우리 거예요? 네. 이제 두 분의 재산입니다. 하지만 현수는 침착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산소에 가야 합니다. 다음 날 경기도 어느 공원 묘지 아버지 안정호의 묘소 앞에 두 남매가 섰습니다. 잔디가 잘 관리된 공원 묘지 주변에는 나무들이 우거져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아버지 현수입니다. 은혜도 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두 사람은 묘비 앞에서 엎드려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그리워하며 모았던 재산,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북에 남겨둔 자식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묘비에는 평생 북녘의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다 가신 안정호 선생. 그 아래 작은 글씨로 현수야, 은혜야, 아빠가 미안하다. 함께 살지 못해서. 하지만 아빠는 평생 너희를 사랑했단다. 이 돈으로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렴. 196억 원의 재산을 물려받은 두 남매는 언론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용히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강남도 아니고 화려한 곳도 아닌 조용한 주택가의 아파트였습니다. 오빠, 이 집 정말 사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30평. 아파트.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넓이였습니다. 거실, 방 3개, 화장실 2개.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따뜻한 보일러, 깨끗한 수돗물, 24시간 전기. 은혜는 매일 아침 수도꼭지를 틀 때마다 감탄했습니다. 오빠, 물이 이렇게 깨끗하다니. 그리고 따뜻한 물이 나와. 수도꼭지만 틀면 바로 그래, 은혜야, 여기는 자유 대한민국이야. 우리가 평생 꿈꿔왔던 곳이야.
현수는 아버지처럼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북한에서의 의학 교육은 한국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안현수 씨, 죄송하지만 북한 의사 자격은 한국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시 의대에 가시거나 다른 분야를 택하셔야 합니다. 55세의 나이에 다시 의대에 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대신 현수는 의료기기 회사를 차렸습니다. 북한에서는 전기도 제대로 안 나오고 기계도 자주 고장납니다. 그런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하고 튼튼한 기계를 만들겠습니다. 은혜는 탈북자 아이들을 위한 교육센터를 설립했습니다. 북한에서 교사였던 경험을 살려 탈북 청소년들에게 한국 사회 적응을 도왔습니다. 아이들, 여기는 북한과 달라요. 선생님한테 질문해도 돼요.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처음에는 아이들도 경계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질문해도 되나요? 혼나지 않나요? 물론이지, 질문하는 건 좋은 거야. 궁금한 게 있다는 거잖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정, 두 사람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탈북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돈,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돕는 데 써야 해요. 맞아. 은혜야, 우리만 행복하면 뭐해. 아직도 북한에는 수천만 명이 고통받고 있잖아. 그들은 자유의 다리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재단은 탈북을 원하는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고 이미 탈북한 사람들의 정착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재단 설립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탈북자들, 인권운동가들, 정치인들. 현수가 연단에 올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제 동생은 운이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 덕분에 탈북할 수 있었고 여기 이렇게 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는 아직도 수천만 명의 동포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재단을 통해 한 명이라도 더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첫 해에만 50명이 탈북을 도왔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100명. 재단의 명성은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재단 사무실에는 탈북에 성공한 사람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빠, 이 아이 봐요. 10살인데 혼자 탈북했대요. 부모님이 먼저 보내신 거래요. 대단한 아이네. 우리가 잘 돌봐줘야지. 2025년 현재 안현수와 안은혜 남매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자유의 다리 재단은 한국에서 가장 큰 탈북자 지원단체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500명 이상의 북한 주민들이 이 재단의 도움으로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탈북자들이 모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탈북했습니다. 자유의 다리 재단의 도움으로 무사히 한국에 왔습니다.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현수의 의료기기 회사는 성공했습니다. 특히 북한 병원에서 사용하던 낙후된 장비를 개선한 제품들이 개발도상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안 대표님, 아프리카에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의료기기를 5,000대 주문했습니다. 좋아요. 생산 일정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수익금의 10%는 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은혜의 교육센터는 서울에만 3곳, 지방에 5곳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탈북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교육받고 한국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교육센터에서는 한국의 문화, 예절, 법률, 경제 개념까지 폭넓게 교육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지켜야 하고 세금도 내야 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탈북자가 있으신가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기억나는 한 가족이 있습니다. 부부와 3 자녀였습니다. 막내가 5살이었는데 탈북 과정에서 너무 힘들어서 울었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이를 업고 어머니가 다른 2 아이의 손을 잡고 사막을 건넜다고 합니다. 그 가족은 지금 어떻게 지내십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공장에서 일하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합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을 만났을 때 막내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여기 와서 매일 배불리 먹어요. 북한에서는 항상 배고팠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024년 가을, 현수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브로커 장 씨였습니다. 안 선생, 저 장입니다. 장형. 어떻게 한국에 계신 겁니까? 네, 저도 왔습니다. 남한에. 장 씨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현수를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십니까? 장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 선생, 저도 이제 중국에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중국 공안이 저를 찾고 있습니다. 탈북 브로커로 활동한 게 발각됐습니다. 그럼, 네, 저도 한국으로 왔습니다. 탈북자로서. 현수는 장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형님이 없었으면 저희가 여기 올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도와드릴 차례입니다. 아닙니다. 안 선생, 저는 형님, 자유의 다리 재단에서 일하십시오. 형님의 경험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형님도 이제 자유인으로 사시십시오. 장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선생, 장 씨는 재단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중국과 북한 인맥, 그리고 탈북 루트에 대한 지식은 재단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탈북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안현수와 아는애의 이야기는 단순한 상속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것은 분단된 한반도에서 일어난 기적이자 동시에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단면입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자유를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자유에 대한 희망,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폐허에서 세계 10위권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 우리의 경제력,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자유, 이것들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196억 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조차 족쇄를 채웁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북에서 온 탈북민들을 동포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현수, 아는애 남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대한민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리고 아직도 북한에 남아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가 놀라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 세대가 피땀 흘려 일궈낸 결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 우리가 누리는 풍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동시에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역사를 공유합니다. 안현수, 아는애 남매처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기부, 작은 관심,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만세! 자유 만세! 우리 함께 희망을 품고 나아갑시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